네, 잠시 후 이곳에서는 2022년 제3회 낙동강 하구 생태문화 토크 콘서트 하구의 달밤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멋진 공연과 또 간단한 케이터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리에 착석하셔서 함께 행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또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이 행사에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전한 관람을 위해 비상시 피난 요령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장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무대의 좌측과 또 우측에 보시면 비상구가 위치해 있으니까요. 이어진 비상계단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주변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또 아동이 있으면 이 도움을 요청하여 같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이 발견자가 불이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고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위험하니까요,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3회 하구의 달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구의 달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또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부와 K-워터는 2022년 2월 18일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의 개최로 이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생태계 복원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하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아이하구 유투어인데요. 나하고 너, 우리 모두 낙동강 하구를 사랑하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현장의 체험과 문화 공연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번째 프로그램인 하구의 달밤인데요. 강과 바다가 소통하는 대조기, 즉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개최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생태, 역사 문화를 담은 토크 콘서트, 또 영상제와 문화 공연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투어로 자리매김하고 하구뚜기 생태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참고로 하구의 달밤은 9월 15일 제1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 2회를 또 오늘까지 총 3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3회 하구의 달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금관오중주 부산뷰 브라스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또 대기를 해주셨는데요. 부산뷰 브라스는 2014년도에 창단된 전문 브라스 앙상블 팀입니다. 이 5명의 프로 금관 연주자와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멋진 이 타악기 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클래식, 재즈, 팝, 또 영화 음악, 퍼포먼스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금관 앙상블만의 매력으로 또 편곡을 하셔서 대중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정기 연주회 및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연간 수십 회의 연주회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대중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팀 부산뷰 브라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뷰플러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고나 플라이 나우라는 곡인데요. 이거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지금 날아올라라 라는 뜻의 곡입니다. 요즘 이제 조금 그래도 코로나가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이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힘찬 노래로 저희가 음악회를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좀 잔잔한 음악을 들려드릴까 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2악기의 솔로곡을 하나 들어보실 텐데 가브리엘즈 오보에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고요.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면은 조금 아시죠? 네. 예, 그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이 트럼펫 솔로로 지금부터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좀 힘내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솔로를 들려주신 여기 트럼펫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주 열화 같은 박수를 좀 더 쳐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조금 지나간 추억의 가요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예,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라는 곡을 연주를 할 텐데 가수 패티김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던 곡이죠. 그 곡을 이번에는 제 왼쪽에 있는 이 호른이라는 악기예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인 악기인데 이 악기의 솔로 연주로 가을을 남기고 난 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른 소리 참 괜찮죠? 예, 그럼 수고해주신 호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추억의 팝송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신나는 걸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인데 영화 컨스피런시에 나왔던 곡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스튜디오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에 항상 끝날 때 나왔던 음악인데
지금부터 Can't Take My Eyes Off You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잔잔한 곡을 하나 연주할 텐데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 곡을 들으실 때마다 피가 끓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남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곡일 것 같은데 마이웨이 지금부터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예,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부산을 대표하는 곡을 하나 연주를 할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 생각에는 부산 이꼬르 야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구하면은 롯데 자이언츠죠. 예,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곡이 바로 부산 갈매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부산 갈매기 신나게 연주를 해볼 테니까 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연주할 맛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예,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기념으로 제가 만남을 저희가 연주를 좀 해볼까 해요. 노사연 씨 노래 아시죠, 다들? 예. 아는 부분이 나오면 조금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만남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아주 길게 코로나를 맞았었죠. 예. 그래서 아마 집에 이렇게 계속 있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모든 연령층들이 가장 많이 시청했던 프로가 미스터 트롯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곡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두 곡을 저희가 좀 이어서 연주를 해볼까 하거든요. 예, 미스터 트롯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저희도 시간이 더 되면 더 많이 연주를 하고 가고 싶은데 또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억의 팝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퇴장을 할 텐데요.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이었던 영화 시스텍트에 나왔던 I'll Follow Him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금강오중주 버전으로 연주를 해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뷰 브라스였고요. 마지막 곡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부산뷰 브라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앵콜도 준비를 하셨나봐요. 네, 여러분 앵콜 해주신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정말 100%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앵콜 무대입니다. 예, 저희가 진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재즈의 시초곡인 곡이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작곡한 건데, 성자의 행진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악보가 없습니다. 예, 요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뷰 브라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정말 예정에 없던 앵콜 무대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시작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로키 OST부터 감미로운 넬라 판타지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산 갈매기, 미스터 트롯 메들리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곡의 의미가 너에게서 내 눈을 뗄 수가 없어 라는 뜻이래요. 정말 부산뷰 브라스의 무대도 저희의 눈을 뗄 수 없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반응도 너무 좋고 우리 개인적으로 중간에 그 스카프 하신 선생님께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가실 때 케이터링 하나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무대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을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방금처럼 아낌없이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임직원 및 생태 해설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손병용 K워터 낙동강 유역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오승환 K워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K워터 창원권 지사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 K워터 부산 에코 델사시티 사업단 등에서 임직원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내빈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낙동강 하구 및 을숙도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1987년 준공된 하구뚝의 건설 배경과 역할, 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수 생태계 복원 현황 및 노력 등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김화영 부산권 지사장께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 김화영 지사장님은요, 1996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셨고요. 2016년 수자원 정책국 수자원 전문관, 2018년 낙동강 건역본부 물관리센터장을 거쳐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 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김화영 지사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하영 지사장입니다. 이렇게 프로필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번 하구의 달밤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PD를 첫 번째는 SBS PD, 첫 번째 KBS PD님, 두 번째 SBS PD님. 이번에는 1박 2일에 나영석 PD님을 섭외를 했는데 갑자기 빵꾸를 내셔가지고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외부 저희 공사 말고 외부에 있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더 지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 하는 일들을 왜 하는지를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한 반 이상이 외부에서 우리 해설사분들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좀 놀랐고 이 세 번째인데 이렇게 정착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연주하신 분들이 부산 갈매기를 하셨거든요. 곡도 그렇고 악단도 그렇고 이 하나 제가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한병수 선생님 준비하면서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이 자리에서 그런 부산 갈매기 또 돌아오요 부산항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 싶어갖고 사실 이 하구의 달밤이라는 거를 한 거예요. 아직 밤이 아니거든요. 근데 밤중에도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볍게 오셔가지고 좀 즐겁게 가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즐거우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계시는 거 환영하고요. 저쪽 오른쪽 왼쪽 잘 봐주세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하구뚝에 을숙도에 있는데 여기 지리는 잘 아시니까 여기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승악산하고 여기 가덕도 연대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 여기서 승악산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가덕도도 보이고 다대포도 보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또 다음 이거를 저희가 하구뚝 개방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그 승악산에서 요 김해평야를 바라보니까 엄청 넓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지금 EDC에서 우리 부장님도 오셨는데 여기 스마트 빌리지가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맥도강이 이렇게 이제 거꾸로 흘러나가고 제가 여기 올라가서 본 게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넓은 평야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테이블 안에서 하구뚝을 열까 말까 이거를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큰 자연을 우리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큰 일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미미한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물이 흘러나가는 거를 보고 왼쪽을 좌안이라고 그래요. 좌측, 좌안, 레프트 사이드, 오른쪽을 라이트 사이드, 우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구뚝 수문 이게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시만 등이 있고 도가 있어요. 등은 뭐냐면은 아직 바다 물속에서 점점점 자라오르고 있는 모래톱, 이거를 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백합등입니다. 얘가 올라가고 이제 육상식물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 그러면 섬이라고 해서 도가 붙여져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 등하고 도라고 하는 거는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구뚝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저게 막 모래가 막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을숙도처럼 섬이 될 겁니다. 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백합등이 백합도가 될 거고 맹금머리 등이 맹금머리 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하구의 변화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사진인데 부산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무학대사가 저기 조선을 만들 때 돌아다니다가 학이 날아가는 모양 같다 그래갖고서 승학산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거짓말 같아요. 다음 장. 이거 옛날에 대동여지도 때 김정호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승악산이라고 돼 있어요. 요 승악산이라고 돼 있어요. 승악산은 이제 1861년도니까 만약에 그때 조선시대 건국때 승학산이라고 했다면 여기도 승학산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승악산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거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그 이름을 그냥 지어낸 게 아닌가. 혹시 부산시에서 오신 분? 이거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양쪽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때 당시에도 벌써 여기서 명지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아름다운 섬이라고 이미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래사장도 있고 염전도 있고 이때는 밑에 저기 모래톱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그 모래가 쌓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수백 년 지나니까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쌓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생각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다대포, 부산포, 서평포, 여기 동래성, 밀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정은 선생님이 그림을 아주 진짜 멋있게 잘 그리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낙동강이라고 안 하고 황산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영동에 가면은 황산공원이 있죠. 황산공원이 있는 것이 옛날에 황산 낙동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황산잔도도 있고, 그래서 황산이라는 이름이 옛날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대봉에서 가덕도 쪽에서 이제 하구뚝을 바라본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 진우도는 이쪽이고 여기 이제 모래섬들이 보이죠. 근데 연대봉도 가봤더니 이게 있습니다. 연대봉에서 임진왜란 때 최초로 봉화를 올려가지고 외구들이 이제 제목이 임진왜란이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해서 보고했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일어났나?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3대 인물 하면은 이렇게 3명 있잖아요. 이게 두견세를 올리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맨 왼쪽이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중간에가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이 세 사람인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에서 인기가 제일 높대요. 실제로. 실제로 1573년도에 전국을 평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평정을 하고, 이 풍신수길은 이 사람의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는 다른 그 아케치라고 하는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 사람을, 오다 노부나가를 자살하게 합니다. 거기는 이제 명예롭게 죽는다고 이제 할복해서 죽잖아요. 죽게만 자살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바로 해치우고 그러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았는데 여기 있는 이 양반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힘이 센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잠재우기 위해 갖고 단판을 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교토, 오사카성이 있는 교토가 수도인데, 야 도쿠가와 이에야스 너는 저 시골에 가 있어. 그렇게 해서 단판을 지어갖고 보낸 데가 지금의 도쿄, 에도, 도쿄로 보냅니다. 도쿄로 보내고 이 사람이 이자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병력을 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자기 병력을. 왜 그랬냐면은 나중에 이제 에도 막부가 만들어질 때 이 사람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가 실패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하고 동군 서군으로 싸워가지고 집니다. 그래가지고 에도 막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에 의해서 통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우리는 관백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간박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간박부. 지금에 말하면 일본 천황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뭐를 선포했냐면은 전국에 있는 다이묘가 그 일본 장군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테 서로 전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갖고 있는 칼을 다 뺐습니다. 뺏어버리고 산업공상을 계급을 만드는데, 산업공상이 뭐냐면 산은 무사, 사무라이가 최고 위층,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농부, 그 다음에 대장장이,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을 가장 바깥에 둬가지고 혼인도 못하게 하고 교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무사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는 이 사람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은 1592년에 침략을 해올 때 전쟁 명분이 일본의 수도를 베이징으로 하고 인도까지 침공하겠다고 하는 거를 내걸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정명가도라고 했죠. 명을 칠 테니까 길을 빌려주세요 라고서 해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다이묘들도 이렇게 실제로 할 줄은 몰랐는데 반대하면 죽이니까 다 따라오고, 그래서 잘 안 보였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요 밑에 따뜻한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음력 4월 10일 날 요 이끼섬이라는 데로 노져갖고서 하루 동안 갑니다. 그 중간에 이끼섬이 있고, 이끼섬 다음에 스시마, 대마도까지 또 하루 오고, 그 다음에 내린 데가 우리 영도에 4월 13일 내려가고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이 영도를 절영도라고 불렀는데, 영도에 내려가지고 이 고니시라는 사람이 일선발로 오는데, 이 고니시가 이게 참 18,000, 한 2만 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여기 부산 진성을 공격하고 다대포를 공격하고 여기 송사면 장군을 지키던 동래성까지 진격을 하죠. 그거 자세히 보면은 왜 절영도냐면은 원래 영도 이름이 절영도였어요. 그림자가 잘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시대 때부터 여기에 영도에 말을 그렇게 많이 키웠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뛰는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림자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영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부자로 줄이면서 절영도가 된 거고, 그 절영마라고 하면 적토마처럼 너무 빠른 말이라고 해서 부산에 이런 절영마 상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영도하고 본토를 잇는
영도 다리 있잖아요. 그게 1934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도는 이렇게 특이한 지역이고. 근데 이제 전투가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정발 장군이 지켰는데 이때 600명이 지키고 있었고요. 얘네들이 18,000명이 들어오고 저기 700척을 갖고 왔어요. 여기가 이게 전부 다 이 배를 댄 거거든요. 이게 부산진 순절도 요거는 육군사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정발 장군이 2시간 버티고 죽습니다. 2시간 버티고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다대포 전투. 밑에 우리 다대포 있잖아요. 앞에. 다대포에는 800명이 지켰는데 여기도 고니시가 반을 나눠서 갔는지 전부 공격했는지는 아직 모르고 날짜도 13일날 공격했다는 게 있고 14일날 부산진성이랑 같이 했다는 것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하루를 방어합니다. 하루인데 여기 다대청사 이 윤웅신 장군이라는 분이 방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성을 비우고 후퇴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고서 저기 박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부산 임진왜란에서 첫 번째 승리한 전투가 이순신 장군의 옥포해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소규모 전투지만 제일 먼저 이긴 전투가 윤웅신 장군의 다대포 전투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윤웅신 장군의 12대 손이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가 윤웅신 장군의 12대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하루 만에 졌기 때문에 윤웅신 장군의 이름도 모르고 조정해서 지나갔어요. 이제 전전한 바꾸니까. 근데 이 윤웅신 장군이 윤공단이 세워진 게 왜 그랬냐면은 한 200년 정도 지나갔고 100년 정도 지나갔고 그 다시 조선이랑 이제 일본이랑 그 외교 관계가 좋아져 갖고 통신사를 갑니다. 조합이라는 분이 통신사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대포 전투에서 윤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고 막 그랬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와서 한국에 와서 해보니까 윤웅신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싸웠구나. 그래가지고 뒤이어서 복권이 되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다대포에서 지금 윤공단의 제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하구 주변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동래성 가면은 동래성에는 이미 이제 전투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송상현 동래성 부사가 지키고 있었고 고니시가 또 쳐들어간 겁니다. 18,000으로. 이때는 3,000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 경상우수사 그 원균 장군은 일본이 오자마자 한 70척 되는 우리 저 배를 다 침몰시키고 저기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경상 좌수사 좌측에 약간 울산 쪽으로 있던 박홍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이각이라고 하는 경상 좌병산 중에 육군 사령관 같은 거예요. 경상도 좌측을 지키는 사령관.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그림 있죠. 여기 그림. 여기 이각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각하고 박홍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송상현 장군하고 조영규 양산 군수. 지금은 군수가 이제 그 병권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웠는데 졌어요. 당연히. 그래갖고 양민까지 2만 명이 다 죽습니다. 2만 명 다. 근데 일본은 2시간 버티고 죽었어요. 근데 일본은 아까 그 전국이 통일될 때까지 100년 넘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들 룰이 뭐냐면은 이거부터 고니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송상현 장군한테 여기 정문에 가서 동래성 앞에 가서 전즉 전의 불전즉 가도 싸우려면 싸우고 안 싸우려면 길을 비켜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무 모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거죠. 그랬더니 송상현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는 거는 쉬운데 길을 내주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내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앞에 이제 우리 해자를 파고 있는 곳에 이제 막 뭐 이렇게 뾰족한 것도 넣어놓고 그래서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볏짚을 넣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의 오랜 동안의 관심이 뭐냐면은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표를 보내가지고 전 싸우겠냐 말겠냐 항복하겠냐 항복합니다. 그러면 다 살려주고 여기 있는 성주가 이제 그 다인묘 밑에 들어가고 이제 딱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전쟁하다가 항복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그 장군은 할복을 시킵니다.
할복을 시키고 사람들을 살려줘요. 근데 끝까지 싸워갖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송상현 장군은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던 2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 죽였겠냐? 그런데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우리 그 지하철 3호선에 수완역이라고 있다면서요. 수완역을 공사하는 때가 여기가 그 근처라고 합니다. 근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완역 발굴 현장에서 무더기로 이런 킬링핑드, 어린아이, 여자 두개골인데 칼에 베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상현 장군이 죽으면서 절명시를 또 시를 쓰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고성월은 외로운 섬은 달무리처럼 외병에 둘러싸여 있는데 주위의 성들은 다 함락됐구나. 2개. 군신의종, 임금하고 나하고 선조하고 관계는 의리는 두껍지만 부자은경,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그 관계는 내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걸 써놓고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묘 사상에 있던 그런 이제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일본이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본이 이긴 전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까? 표현을 우리가 지지하는 전쟁이고 일본이 이기지 않은 전쟁이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기지 못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을 잡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왕을 잡으러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두산이 털리자마자 상주에서 4월 25일 날 지고 판금대에서 실리비 지고 4월 28일 졌어요. 한양까지 가는데 20일이 안 걸렸어요. 20일. 근데 벌써 여기 선조는 4월 30일 날 벌써 몸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주까지 6월 22일까지. 여기 보면은 따라 올라가는데 군인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첫 번째 예측이 못한 게 선조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째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의병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의병. 우리가 생각하는 의병은 농민들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의병은 이런 정문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관군이었던 사람들이 다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이 분조를 해가지고 다 우리나라 정식 군인으로 인정되죠. 그래서 의병하고 이게 안 되니까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 남해 바다를 확 우리 하구부터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전세가 얘들이 이기지 못한 거로 끝났죠.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흐려서 참 여기 옆에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3차까지 갔는데 얼마 전에 한산대첩 잘 아시죠? 한산대첩은 7월 8일 날 했어요. 그건 3차 출정에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옥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깨부수고 또 여기 본영에 갔다가 2번째 출근해가지고 여기 또 사천에서 해가지고 이제 거북선 최초로 나오고 해서 여기서 또 하고 3번째로 이렇게 출정해갖고 7월 8일 날 견내량에서 이제 왁기 작가를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4번째로 4차 출정으로 간 게 여기 앙골포 갔다가 여기서 부산포로 가는 게 4차 출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한산도 대첩에 얘기해드립니다.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하고 왁기 작가, 국희, 요시타카 이런 사람이랑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55척이고 얘네들 110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객진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57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400명이 무인도에 떨어져요. 한산도 근처에.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 여기 중간에 여기 변요한이 연기한 그 왁기 작가가 떨어져갖고 무인도에서 미역만 먹고 10며칠을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를 거기까지 하객진을 쏘갖고 내려온 이유가 얘들이 만약에 공격해갖고서 무트로 올라가면은 거제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일까봐 무인도 가서 굶어 죽어라라고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원균 보고 한산도를 지키라고 했어요. 몇 척을 주고. 근데 사실은 그 다 못 지키고 왁기 작가가 미역만 먹고 살다가 도망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 왁기 작가가 이때 이순신 장군한테 당하고 나서 흠모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 내가 가장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져가지고 지금의 왁기 작가의 후손들이 잘 됐대요. 이때 일본까지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아직도 한산 대첩이 있었던 날, 그다음에 이 돌아간 제삿 날에는 미역만 먹는다. 그 자손들이 실제로 미역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하깃진이라는 거는 이제 보셨고, 장사진은 아시죠? 길장자에다가 뱀사자니까 뱀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 그다음에 하깃진 요거는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폈던 거죠. 그때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방법이 뭐냐면은 아웃복싱이에요. 우리의 저 총포가 이 총통이 천지현황 해가지고 얘네들은 큰 거는 한 2kg까지 날아갔어요. 지자 총통이. 근데 이거 일본 거거든요. 이건 석팟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멋있긴 한데 이게 사람이 들고 쏘거나 배에다가 이렇게 줄로 걸어놔요. 그래서 얘는 반동이 있어가지고 쏴봐야 400m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깃진으로 멀리 피고 저 있으면 한 1.5km에서 이렇게 대포로 쏴갖고서 다 쏴버립니다. 하깃진은 이제 집중포 하는 겁니다. 한산대첩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한산도 이렇게 몰아놓고 한꺼번에 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앙골포 해전 이제 요거는 우리 하구뚝 있는 것만 보는데 앙골포 때는 이순신 장군이 이 장사진을 했어요. 이 사진은 1900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림이랍니다. 저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막 우리 왜 이렇게 매립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매립된 게 없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음력 7월 10일이니까 대조기가 되면 아침 요때 대조기가 되면은 이순신 장군이 미리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2시에 출정했답니다. 여기 앙골포에서. 그래서 노 저어가지고 여기 앞에 가서 8시부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너무 좁으니까 앙골포에 가서 지금은 앙골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판옥선 2대로 이렇게 앞에 가고서 이제 머리서 뻥뻥 써갖고 한 40척을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부숩니다. 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2대가 또 다시 교대해요. 뒤에 있는 거 이거 교대를 해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를 쏴대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다 한 20척 정도를 격파시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도 안 죽었죠. 근데 이때 구키 요시타카라는 이 인물이 우리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해군 참모총장인데 이 사람이 한산도에서 와키자카가 앞에 두드려 맞을 때 이진에 있다가 도망가고 앙골포에 숨은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잡힌 거죠. 그때 이게 우리나라 고문인데 대장군전 천지총통에다가 앞에다가 쏴가지고 빵 쏘면은 이게 로켓같이 이렇게 대포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2km를 날아가서 폭탄은 아닌데 배를 뚫고 내려갑니다. 그럼 침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장군전인데 이게 한 2.5m 된대요. 이 크기가. 근데 이놈이 도망가면 그날 이제 도망가는데 그날 이제 앙골포에서 의도 터졌잖아요. 그냥 가면은 토요토미한테 혼날까봐 증거물로 갖고 간다 이거. 이런 게 날라와서 통나무가 날라와서 우리 배를 부셨다. 이걸 가지고 일본까지 가요. 그래서 일본에 잘 보관했는데 이게 가장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 대장군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진주 박물관에도 전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전해드리고 있죠.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우리 그 화력은 좋았다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부산 꼭 갈게요. 부산에 이제 그 앙골포에 갔다가 잘 안 보니까 앙골포에 갔다가 가덕도를 돌아서 딱 나오는데 이때 풍신수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해전에서 졌을 때는 일본 군대가 강심했어 그러니까 잘 싸워봐. 그래서 2차하고 한산도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조선 수군을 만나면 교전하지 말고 도망가라라고서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순신 장군이 수군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일본은 군인들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앙골포에 두 번째 8월 29일인가 27일인가 하고도 이렇게 가덕도를 돌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일본 군인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간 게 우리 장림 부네치아 장림에 가고 장림포해전을 때려 부숩니다. 지금은 이게 모래가 많아 못 가지만 옛날에는 그 아까 볼 때처럼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종금이라고 하는데 다대포에서 또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서평포도 때려잡고 9월 1일 날
저령도제는 이때까지 저령도 해전도 하고 초량 앞바다까지 합니다. 그날 이게 9월 1일 날 음력 9월 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갔더니 이 부산포에 470여 척의 일본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4척이 여기서 이제 우리 군함한테 덤볐답니다. 덤볐는데 딱 보니까 뒤에서 이제 아까 그 뭐 육군, 해군, 뭐 참모 통장부터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척이 와서 깔짝깔짝 하다가 싸우는 척 하다가 포 몇 번 쏘니까 다 무트로 도망갔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싸우는 신용은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순신 장군이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는 벌써 전쟁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좋은 총통들, 우리나라의 화포들을 이 부산 이 육지에다가 막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날라오냐면은 편전, 애기살까지 막 쏜 거예요. 거기 이제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제 전향한 사람들이 막 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순신 장군이 후퇴의 길을 올립니다. 후퇴하라,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후퇴를 해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원균도 같이 했잖아요. 원균은 다음에 공격합시다라고서 떼고 정훈 장군, 뭐 어영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왔을 때 해치워야 된다 해갖고 합시다라고 해서 그때 의사결정을 하고 갑니다.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돌아서 초량목 지금 영도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진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역기, 전라 울수사는 이렇게 돌아서 영도를 돌아서 진격을 합니다. 근데 부산포해전이 결국은 우리는 166척 대 470척인데 판옥선만 74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파괴 안 되고 100척을 잡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화중군이나 이런 데서부터 한국가 한 124척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실제적으로 이 전투가 임진왜란 자기가 정한 가장 큰 전투다라고 하고 장계를 이따만하게 하고 선조한테 올리죠. 이 전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권상희 사장님 계신가요? 권상희 사장님? 권 차장님 주신 건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막 그림을 막 급히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외선들은 이렇게 있고 요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거북선입니다. 2대가 장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장사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서 얘가 사거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빵빵빵빵 싸면서 돌격 앞으로 시킨 거예요. 먼저.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이 배들이 거북선에다가 막 포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거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하객진을 못하고 이렇게 작은 하객진을 펴가지고 저 뒤에서 쏘는 판옥선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그 포들이 다시 우리 저 판옥선 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거북선이 또 앞에 가고 또 근접 사격하고 이렇게 하고서 하루 종일 공격을 해가지고 100척을 이제 부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법이 그때 컸죠.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원래는 우리 조문제도처럼 해서 이렇게 한양으로 고니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물자보급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미 겨울이 됐는데.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산대첩하고 부산포해전에서 곤영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원균이 7천량에서 막 또 무장창 질 때까지 이 가덕도 라인을 한 번도 못 나갑니다. 일본이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육로로 가려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전라도 쪽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 곡창지대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키자카 고향이 여기에요. 아주 추운데 아주 따뜻한 데 살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면서 일본이 꺾였죠. 이게 연대봉에서 바라본 저 거제도 여기 옥포 어디일 겁니까? 친매통만 있는 곳이고. 그래서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5일인데 부산 시민의 날이 1980년도에 투표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부산 진성이 함락된 날, 두 번째는 부산포 해전을 승리로 이끈 날. 그래서 당연히 뭐 이겼겠죠. 9월 1일에서 이게 10월 5일이 부산 시민의 날로 지금까지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악세사리로
충무공 하면은 이순신이잖아요. 충무공이 두 명인가 아십니까? 두 명? 네, 김시민 장군님이 충무공이에요. 충무공 김시민. 여기도 진짜 목사 김시민 장군하고 우키타 히데이라는 사람하고 싸웠는데 1차 때 3,800대 3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전사자가 우리는 800명 죽고 일본군이 1만 명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토요토미가 알고 완전히 대노해가지고 2차 김수성 전투까지 하게 하죠. 이건 완전히 그냥 복수전이에요. 근데 얼마나 치열했냐면은 이 시민들하고 다 해갖고 기와장 다 깨고 없어지고 먹을 물까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새벽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이렇게 순찰하다가 시체 속에 숨어있던 저격군한테 대포를 맞고 사망합니다. 근데 일본은 김시민 장군이 사망한 걸 몰랐어요. 목사는 그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동네 부사, 그죠? 진주 목사, 또 현령, 형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수 이런 이제 직책이었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히게 되니까 일본이 이 전라도만 곡창지대로 살아남았거든요. 얘들이 음력 4월이니까 5월 달에 왔으니까 모내기도 못했어요. 여기 나머지 땅들은 전부 다 짓밟았거든요. 근데 전라도만 농사를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없어지니까 여기 금산, 합천 이런 데를 갖고서 얘들 먹으려고 내려온대. 육군도 막아내죠. 근데 여기를 가려고 하면 진주성을 반드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성을 부산에 있던 예비 병력들이 김해, 창원, 함안 이런 데 다 깨고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진주성을. 그때 김시민 장군이 막아내죠. 10월 5일부터 11월. 그러면 여기가 음력이니까 11월까지 되게 추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내요. 근데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순신 장군의 본영이 여수기 때문에 진주가 뚫리면 며칠이면 이순신 장군 본영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해로가 뚫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1등 공신으로 삼은 게 충무공 김시민이 이렇게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이 일본의 애원조선 정벌기라는 데서 이순신 장군을 이게 괴물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탄 사람이 김시민 장군의 아들입니다. 아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모쿠소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모쿠소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악당 이름인 거예요. 모쿠소, 일본을 전멸시키러 옵니다. 모쿠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진주 목사 김시민인데 김시민 장군 이름은 모르고 목사에다 모쿠소가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모쿠소가 일본의 경극인가 무슨 극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쿠소의 아들이 심지어 아들이 두꺼비를 타고 나타나서 일본을 멸망시킵니다. 그 정도로 임진왜란 때 진주성 대첩은 어마어마하게 컸던 전투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이 모노노베 이런 성이겠죠. 모노노베 화영 이렇겠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순신 닷컴은 누구 겁니까? 우리 농담으로 다 쓰는 농담가는 것처럼 이순신 닷컴은 누구 겁니까? 이순신 닷컴도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게 온리 쿵판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대하드라마를 한국에서 보고 내가 이거를 세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이순신닷컴을 만들고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9금입니다. 19금. 왜냐하면 아마 극적으로도 했나봐요. 사람 목 잘리는 거, 피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다 해놓으려고 내가 박효정 차장 어디 갔어? 박효정 차장 보고 이걸 좀 사라 그랬더니 너는 19금이라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들 보면.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이게 선조, 무슨 이혁기, 윤두수 이런 사람을 영어 이름으로 써놨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순신 닷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낙동강 하구가 이순신 장군의 그런 승전보를 올렸던 중요한 무대인데 왜 여기를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의 교육장 여기에도 뭐 무슨 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기 뭐 거북선, 황옥선 뭐 이런 거를 막 정치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견 일리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닷컴도 미국에 준 거예요. 선빵은 이순신 닷컴 사올라면 이것도 수백만 불 줘야지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다 이제 이순신이 끝났고요. 시간이 다 됐으면 끝내고 몇 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10분. 네. 근데 또 이렇게 당해놓고 저 한일합방 또 나가잖아요. 1904년도 보세요. 1904년도에 이거 미츠날이라는 사람이 또 만든 지도예요. 예? 여러분들 맥도 생태지구 뭐 맨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맥도 옛날에는 이게 막히지 않았어요. 그냥 물이 다 흘렀습니다. 이게 다지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아가씨 머리처럼 머리를 땄다고 해서 영어로는 하천학적으로는 브레이드 리버라고 해요. 머리가 막 이렇게 따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흘러가게 놔뒀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새도 오고 뭐 물고기도 오고 뭐 새 잡으려고 또 뭐 살쾡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일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 또 최학석 부장님 어디 또 도망가셨네. EDC 자리가 여기거든요. 유민호 부장님 EDC 자리가 여기거든요. 에코델타 시티. 그런데 EDC 자리 여기인데 지금은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식량을 수탈하려고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녹산수문 34년에 만듭니다. 대저수문도 막아버립니다. 34년에. 그리고 이렇게 맥도를 잘라갖고 제방을 쌓아버립니다. 이렇게. 명지까지. 그때. 1934년도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그냥 다 막아버려요. 그때부터 물이 정체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선악동강 수질 개수는 안 된다. 여기 뭐 더럽다. 물이 안 흐른다. 딱 일본 놈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거 곡창지대 거 해가. 그래서 김해농조, 그 다음에 농지대량조죠. 대저농조, 대저수리조합 만든 겁니다. 그때. 쌀 수탈해가지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필요했죠. 이때 당시 사진입니다. 대동수문 김해 50년사. 이거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른 모양새죠. 근데 이제 1900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요런데 여기 김해공항이거든요. 그때 1930년대 그때부터 전쟁을 흐르려고 다 만들었었어요. 이때부터 맥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게 지금 펌핑을 해야지만 바깥으로 퍼낼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립니다. 스스로 만듭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이제 아까 없던 모래톱이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69년도에. 그 뭐냐면 한 수백 년간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래톱이 생겼고 이때가 아마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을 거고 그랬겠죠. 여기도 이제 뭐 장림 뭐 이런 데 전부 다 아직 매립이 안 됐죠. 그때 이제 철새들이 뭐 이러면 더 잘하시고 하고 또 건설했더니 이렇게 하고 여기 줄어들어갖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빨리 개방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셨겠죠. 영상 하나 보세요. 낙동강 하구특위 완공돼 준공식이 전두환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부산시 사하구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특은 사하구 하단동과 북구 명지동 사이 낙동강 하류 2,400m를 댐식으로 가로질러 막아 국내 최대 규모의 하구특으로 댐 기능을 맡은 수문구 두구이에 5선 도로를 만들었으며 이 하구특이 준공됨으로써 이 지역의 10수년을 해결하고 쌀 2만여 톤의 증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쌀 2만여 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일본처럼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거 만들면서 용수 공급해서 울산공단에 물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염해 피해 없이 농사 짓고 뭐 다대포도 여기 사상도 매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통도 하고 이런 경관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제2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갖고 만든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1차선. 그래서 그때는 그 시대 정신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이후로 많이 열어달라는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2017년도에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소금물도 집어넣고 이걸 실험하고 그때 저기 전임 대통령도 계시고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최인호 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해가지고 실증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중간 단계로 이제 염분이 들어가니까 우리 농업총공사하고도 협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구통합운영센터도 개소했죠. 그래서 염분 들어가는 거 다 부산시랑 같이 농업총공사를 운영하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2월 달에 대저수문까지만 염분을 집어넣읍시다. 용수 공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결을 합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하구 주변의 물 공급을 위해 하구뚝을 건설한 그리고 뒤 2월 18일 날 만에 이 하구뚝 수문이 개방됩니다.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첫 쌀인데요. 다른 하구뚝의 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 정민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강원도 만들어진 거예요. 구비구비 500km 이거 계속대로 만들고. 근데 여기서 우리 댐 관리 규정을 바꿉니다. 지금은 이제 대조기가 되면 넣을 수 있으면 염분을 넣는 게 이제 노말이 됐어요. 이제 시민사회에서 얘기했던 게 시전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물을 안 넣으려면 일부 이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염분을 안 넣으면. 그런 상황이 되게 세계 최초의 이제 사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만 게 아니고 영국 리버풀 옛날에 손흥민 데려가려고 말려고 그랬던 리버풀 시티에서 CP 매니저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도 왜 옆에 그 머지리버라는 데에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시와 조력 발전소 하고 하구뚝 개방 합쳐서 We'd like to copy and paste 코리아 케이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 와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왔습니다. 일본 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태계 재생에 뭐 가능 뭐 하구원 뭐 개방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본받고 싶다라고 왔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부산 여기 시민들 많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1934년에 막았잖아요.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이거 하구뚝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선악동강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강사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K워터의 공식 의견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거는 제 의견인데 자 보세요. 가덕도 신공항 만들어지죠? 이미 예타 통과해갖고서 지금 녹산 하단간 지하철 예타 통과했죠? 철도도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지금 100만 평 도시공원 만든다고 하죠? 우리 EDC에서 EDC 2단계도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불경 메가시티가 지금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도시 개발이 된다거나 사람 정주권을 갖고 간다고 하면 여기밖에 도시 개발할 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선악동강하고 여기에 수질 개선이 필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하구뚝이 개방되고 이런 거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2034년까지 하면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제 어떤 메가시티 시장님이나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누구든지 이런 여론을 모아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장님 보고 부네치아라고 하지 말고 장님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커피숍 몇 개 놓고서 부네치아 하지 말고 여기 해갖고 유민호 부장님 여기서 도시 개발되면은 여기서 여기 이거 이렇게 뭐지? 이거 삼수공원 뭐죠? 새물머리에서 김 기사 배 하나 대봐 그러면 배 타고 딱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야 이거 스시마 좀 갔다 올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어떤 이렇게 맞먹는 그런 부네치아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것은 한번 제 혼자 이거는 저만의 김하영만의 생각입니다. 속기로 계속 빼주십시오. 그리고 오시다 보실 텐데 이게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3도 기범이에요. 3도 기범. 다대포를 돌아 나오는 3도 기범인데 종이배. 이거 민족 통신이 너무 약해.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순신의 12척의 배라고 하면 어떨까? 예? 명랑으로 가는 12척. 이게 또 아침 보면 이게 꼭 판옥선처럼 생겼어요. 앞에 있는 조류관치한테가. 예? 이건 내년 초반에 이제 준공되면은 와서 조류관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보면 이렇게 경관조명이 켜집니다. 원래는 음악이 없죠. 그냥 나오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좀 건의 좀 해주세요. 10대 야경. 이거에 동부산 뭐 수영대교, 뭐 강안대교 이런 거 하는데 서부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제가 보면 가락당 땅값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파트값. 그죠? 에코센터에서 팀장님 보셨죠? 에코센터 옥상에서 보면 제일 예쁘게 보이는데 여기가 에코센터에서 바라보는 뷰예요. 이 나비 날아가는 모습이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시면 지금쯤은 이제 여기 문을 열면 이제 야경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장소에다가 이런 음악에 맞춰서 음악을 틀어주려고 하고 아까 부산 갈 얘기 했잖아요. 야구하는 날, 사직부장이 야구하는 날 같으면은 저거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부산 갈매기도 한번 틀어주고 그러면은 여기 정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소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아직도 있어. 그래서 기술적 조정에서 잘하고 있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연어도 하고 막 했는데 이거 2020년도에 연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불경본부장님 박여청 그때 가서 하셨죠. 우리 본부장님, 낙동 본부장님 밀양강 가셨고 여기서 참여하신 분 있을 거예요. 양산초도 했거든요. 올해도 연어가 스스로 우리 낙동강 연어가 3마리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태그해갖고 올려줬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위에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꾸 오도록 이제 해줘야죠. 얘네 연어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어도가 있습니다. 어도. 이 좌안 어도에는 이렇게 그 수달이 물고기가 하도 많으니까 건져갖고서 먹고 대가리만 여기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여기 지금 여기 평상시에는 이 모니터에다가 이 어도하고 여기 어도하고 가는 걸 봅니다. 여기에 어린이들 와갖고 이 관람창에서 물고기들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보이게 물때가 많이 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직원들이 최첨단 방법을 사용해서 닦거든요. 수세미로 촥. AI로도 안 되고 뭐 아무 해도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 차례 해봤을 때 이거 김관 부장님일 겁니다. 여기 한명선 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계시는 분들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를 칭찬도 해주고 야 오늘은 지저분해졌는데 우리가 한번 닦아줄 테니까 한번 언론 데리고 같이 좀 닦고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개래요. 동남 참개. 이 아까 우한오도 지나가는 거. 이거 물고기 같은데 참개 치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호랑이 줄무늬 범돔도 올라가고 어민들이 이거 개방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잡히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첩도 오늘 우리 본부장님 뿌리고 오셨는데 제첩도 여기 위쪽에 나오고요. 여기서 연어도 잡혔고 여기도 잡혔고 실뱀장어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실뱀장어 이렇게 특별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똑같이 10바퀴 아래쪽에 10바퀴 위쪽에 10바퀴 해갖고서 조사하고 붓으로 세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이거 잡은 거를 올해 한 3,000마리 정도 잡았는데 얘들을 다시 상류에다 풀어줬습니다. 얘네들은 올라가서 아마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끼리만 잔치가 아니고 학술 활동에서 이번에 심포지움에도 발표를 많이 했죠. 여기 이지영 차장 그다음 위협관리처의 누구지?
정석일 박사, 그다음에 여기 그 강요열 대표님하고 해서 저 토론도 하고 심포지움에서 그래서 이런 학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하구의 달방. 하구도 만든 기념으로 이거 본부장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 하구의 달밤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이 음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달도 있고 강도 있고.
여기 나오는 친구들 누군지 모르는데 혹시 그 젊은 직원들이 알까 하고 했는데 지금 없네요. 네, 제가 원래는요 끝날 때 그 역사는 최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부터 역사는 김화영이라고 칭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트럼펫은 김하영이라고 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쑥스럽네요. 사실 제가 혼자 취미로만 듣게 하다가 뭐 사람 앞에 있는 게 처음인데 틀리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해주신 김하영 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동검 사장님 시키는 걸 하나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트로펫 부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1년 동안 했던 그 모습, 우리 지사의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봐주십시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네, 저도 촬영 다니면서요, 낙동강 참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멋진 낙동강을 풍경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 내셔서 이 토크 콘서트를 빛내주신 김하영 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제3회 하구의 달밤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 낙동강 생태 문화 콘서트 하구의 달밤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낙동강 하구의 기수 생태계 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어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시 10분에 하단역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행복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